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빠질까요? 인간의 광기, 정치,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아요. 30%를 벌려면요 승률이 50%가 안 돼도 돼요. 뭘 투자해야 되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퀀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퀀트가 그렇게 단순하면 왜 우리가 헤지펀드들이 단순한 전략을 쓸까 궁금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퀀트 생각보다 단순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전략을 단순하게 설계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숫자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숫자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럼 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나 주가 데이터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랑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골라 투자하는 얘기인 건데,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 시장이 동작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무제표랑 주가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빠질까요? 사실 9.11 테러가 일어나는 거는 뭐 물론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단 말이죠. 9.11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삼전 실적이 꺾이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제표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9.11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폭락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시장이 폭락하죠. 왜 그럴까? 주가 재무제표로 보이지 않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 당시에도 사실 기업들의 실적은 일부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죠. 제약주라든가 재택근무 수혜주들 그런 거 실적 좋아졌는데 왜 시장이 폭락할까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은 재무제표 주가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단순히 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자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이기도 해요. 그 데이터 과학자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공부를 했는데, 이 주식시장은 되게 재밌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관점에서 좋은 부분도 있고요, 나쁜 부분도 있어요. 일단 안 좋은 부분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재무제표나 주가 같은 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재무제표 주가만 가지고 모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외부 요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성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인간의 광기, 정치,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2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백테스트를 돌리는데 20년치면 되게 긴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별로 해봐야 데이터가 약 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가 많은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환경이란 말이죠. 그게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은 부분인데, 좋은 건 뭐냐?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정확도 관점에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 과학을 한다 그러면은 모델이 정확도를 90% 이상은 요구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100%를 다 맞출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올랐을 때 맞춰가지고 롱으로 벌고, 내려가는 걸 맞춰서 숏으로 벌고, 반등했을 때 롱으로 벌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익률이 막 1년에 10만 %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년에 10만 % 벌면 무조건 좋긴 좋은데, 사실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1년에 10만 %면은 2년 동안 복리로 싸우면은 1,000원 투자해서 했었을 때 거의 몇 조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수익률을 바라느냐, 적당히 연평균으로 복리 20%만 벌면 됩니다. 왜 20%냐면은 여기 계신 워런 버핏 계시죠. 이분의 수익률이 연평균 20%예요. 연평균 20%만 벌어도 사실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이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스탠리 드러켄멜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30% 수익률을 거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신이라 그래. 트레이딩의 신이다, 주식의 신이다 부릅니다. 근데 30%를 벌려면요 승률이 50%가 안 돼도 돼요. 다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퀀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사실 뭐냐 이건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짜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100% 맞출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모델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확도가 100%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100% 정확도가 나오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사실상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막 10만%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1,000원 투자해서 10만 프로 불리면은 거기서 이미 돈이 몇백억이 될 거고요. 거기서 1년 더 굴리면은 몇 천조 막 그렇게 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1,000원이 2년 만에 몇 천조 된다니.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퀀트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뭔가 퀀트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짤 때는 저는 이런 원칙을 말씀을 드려요. 데이터에 외부 요인이 많고 샘플 수가 적어. 이게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건 데이터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도메인 지식을 봐야 된다. 즉 데이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주식시장의 불변의 진리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주식시장의 불변의 진리는 뭐냐? 이런 거거든요. 가치 투자 있죠. 이게 뭡니까? 싼 주식이 비싼 주식보다는 좋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의 경과를 썼을 때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가치를 가진 게 있는데, 같은 가치를 제공하는 물건이면 무조건 싼 게 비싼 것보다 좋은 거죠. 우리가 10년의 경과를 했는데 갑자기 시장 경제 원칙이 바뀌어가지고 같은 가치를 제공을 하는데 비싼 게 싼 것보다 좋을 수가 없죠. 이거는 말 그대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뭐가 있느냐? 우량주 있어요. 우량주는 뭐냐? 사실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업체를 사는 거죠. 기업의 본질은 뭐냐? 돈 많이 벌고 실적 성장해야 되고 부채가 없어야죠. 그런 우량한 기업이 무조건 우량하지 않은 기업, 돈도 못 벌고 적자를 보고 실적 꺾이고 부채를 많이 낀 기업보다 좋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기업을 타는 거라는 그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 한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대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선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퀀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보실 겁니다. 과최적이라는 말 쓰죠. 이 과최적을 어떻게 피하느냐라는 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건 어떻게 피하는 거냐면 도메인 지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이 있는데 수익이 좋다고 나왔어. 이건 뭐냐면 도메인 지식으로 봤었을 때는 과최적이라는 겁니다. 과체적의 뜻이 뭐냐면은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럴싸한데 이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일 때 과체적이라고 해요. 그랬을 땐 어떻게 이걸 비춰보느냐? 도메인 지식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과서로 쓰는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마르코스 로페즈 프라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퀀트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고 사실상 이거는 이 퀀트 투자를 공부하는 대학원 같은 데서는 교과서로 쓰는 책이에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게 좋은 그런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주식 쪽 말씀드렸죠. 주식 쪽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식 쪽 말고 다른 자산군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도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인플레이션의 재부상이 하나의 리스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굴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랬을 땐 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뭘 투자해야 되느냐? 원자재에 투자해야 된다. 구리 같은 것들 있죠. 석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금속 자산에 비중을 갖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저는 또 썰을 풀어드리자면은 비트코인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까지도 보고 있어요. 사실 암호화폐도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수량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안화폐죠. 사실상 대안화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까지도 같이 보고 있다.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는 매우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재부상했었을 때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결국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올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전반적인 띠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요, S&P500이나 구글 같은 것들의 레버리지 스위칭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레버리지를 끼고 아닐 때 레버리지 안 끼는 전략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전략 구사하는 것도 전 좋다고 보는 게 올해는 지수가 재미가 없기는 할 텐데 올해는 뭐가 크다? 변동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레버리지 베팅을 할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스위칭을 해서 상승장일 때, 상승일 때는 레버리지를 끼고 하락일 때는 레버리지를 푸는 그게 되게 유효하거든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